자,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원래는 첫 시간에는 막 차례도 보고, 예, 뭐 이런 얘기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바빠요. 여러분들은 좀, 왜냐면 1단원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시 한 편, 예, 그 다음에, 수필 한 편, 그 다음에 소설이 되게 길거든요. 여러분, 1단원 소설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때, 운수 좋은 날까지 막 열심히 읽을 때, 예, 바빴거든요. 예, 이번에도 좀 바빠요. 예, 그래서 바로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예, 역시 첫 단어는 뭐에 대한 얘기다? 문학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의 아름다움. 내용편에 보면 문학작품은 인생의 진실, 순수한 감정과 태도, 진지한 고민과 성찰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진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성찰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감동을 느끼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학이 뭐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학이란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냐? 인생의 진실이나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 측면에서는 또는 형식적 측면에서 내용의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잘 짜인 구조나 구성, 언어 조직, 다양한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 어떤 뭐 의인법이라든지 지근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이런 표현법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고요. 일상의 언어를 다듬어 세련되게 표현했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함축적이고 뭐가 담겨있다 함축적이고 굉장히 운율이 담긴 그런 언어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에서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심미적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미자가 무슨 미자겠어요? 아름다운 미. 심은? 마음심. 그러니까 문학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으면 뭐를 느끼는 것? 아름다움. 블라블라 끝. 밑에는 안 할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여기서는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맞으면 O 틀리면 X 표하시오. 자,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고 감동을 얻음으로써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과 감동을 얻음으로써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일상 언어를 다듬어 표현한 문학작품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O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율 형성 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의 잘 짜인 구조와 언어 조직, 다양한 표현 등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X. 그죠? 이런 거는 이런 구조, 조직, 다양한 표현 이런 거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런 것도 형식적인 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대상에서 감정이나 깨달음을 얻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무슨적 체험이라고 한다고요? 심미적 체험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냥 심미적 체험. 자, 그래서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서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작품을 토대로 성찰하고요. 세 번째,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심리적 체험을 파악하고요. 작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요. 네 번째, 문학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제하면 안 돼요.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는 그 작품이 쓰였던 시대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봄나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나무에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상처와 아픔을 겪는 나무가 등장할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 봄을 맞이하는 봄나무예요. 이때 봄나무라고 하면 방금 직전까지 어떤 계절을 견뎠겠어요? 겨울이라는 계절이죠. 보통 겨울이라는 계절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시련과 상처, 즉 겨울을 지내고 이제 마음의 헌대자리가 아플 때마다 이파리를 피워요. 언제가 됐으니까요? 봄이 됐죠. 그러면 봄이 돼서 이파리를 피워냈다라는 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요?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시에 반영된 시인의 심리적 체험입니다. 자,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봄나무라는 작품의 뭐가 되겠다? 주제가 될 겁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시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내용.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름답냐?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숭고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는 어떻다? 숭고하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약간 숭고한 게 어떤 느낌에 가까워요? 약간 홀리한 느낌, 약간 홀리, 알겠죠? 그 다음에 의인법, 표현법에는 의인법이 사용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뭐를 피워낸다? 이파를 피워낸다. 그 이파를 피워내는 데서 나무의 뭐가 느껴진다? 숭고함이 느껴진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인법. 딱 이거 세 가지. 됐죠? 굉장히 이 작품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틀려요. 시험 나오면. 여기 절대 안 틀리거든요. 알겠죠?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보도록 하죠.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여기서 뭐를 살펴볼 수 있어요? 무슨 표현법이 쓰였다? 의인법이죠.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몸이 아팠대요. 왜 몸이 아팠냐? 눈보라나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에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무의 시련이에요. 나무의 시련.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글의 주제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뭐를 피워내는? 이파리 피워내는 봄나무의 모습에서 깨달음과 감동,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시련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눈보라, 두 번째는 빗방울.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는 견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근지러웠어요. 근데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밀며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자,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묶어보시면 이거는 나무가 아픈 원인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밖에 없어요. 내용이. 첫 번째, 나무가 아팠대요. 아픈 거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요. 하나는 외부에서의 시련. 두 가지죠? 뭐를 맞았어요? 눈보라. 또 하나는 빗방울 때문에 나무가 시련을 겪고 있고요. 네, 시를 부르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시련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네, 두 번째. 또 나무가 아파요. 왜 아파요? 첫 번째는 나무 안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나무를 돌면서 겨울을 견디게 해줬어요. 이 따뜻해 나무를 덮여주던 이 물이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갑갑하다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좀 과학적으로 하면 이 물은 뭘 통해서 나가요? 이파리. 그러니까 이제 뭐를 피워낼 거예요? 이파리를 피워낼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두 번째. 자, 사례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했던 말들이 스스로를 들볶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나무가 아픈 원인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의 헌대자리가 아플 때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씩 이파리를 피워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파리는 뭐냐? 이때 이파리는 뭐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이때 이파리를 피웠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내하며 이파리, 즉 뭐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의인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지죠. 뭐요? 시련을 견디며 똑같은 말이요.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이때 값진 것이 뭐요? 이파리죠.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뭐에 빗대고 있다? 네, 사람의 빗대. 그죠? 예, 결국 이 봄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 봄을 맞이하는 이 봄나무가 그런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죠? 예, 눈보라나 빗방울 혹은 물이나 말들이 아무리 들볶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다? 이파리라는 값진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봄나무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도 뭐 해야 된다?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꺾이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값진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죠? 예,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의인법, 나무의 시련과 아픈 원인, 이거 가끔 구분하는 문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시련은 시련이고 아픈 원인은 아픈 원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 이파리의 의미.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나무의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뭐를 준다? 우리에게? 숭고함을 준다. 숭고한 나무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1번. 자, 이 시에 나타난 나무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나무는 몸이 아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몸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죠. 물과 말 때문입니다. 물과 말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 근지러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보라 때문에 근지러웠고요. 두 번째. 겨울에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다. 맞아요. 4번.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나무를 들볶았다. 맞아요. 5번. 눈보라와 빗방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 때문에 좌절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게 됐다고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라고요. 그래서 오답이 저걸로 나오는 거고. 자, 2번은 안 봐도 정답 뭐다?
예, 의법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3번. 자, 신앙을 이겨낸 나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뭐예요? 예, 숭고함. 자, 다음 중 나무가 성취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 예, 성취한 결과가 뭐예요? 예, 이파리. 왜 쉽다고 하는지 알겠지? 예,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 봄나무에서. 예, 봄나무 틀릴 게 없어요. 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좀 뚜렷하거든.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알겠죠?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 봄나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라고 하면, 예,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뭐 하면서, 예, 인내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예,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 힘든 가운데서도, 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 자, 시인의, 예,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고요. 예, 두 번째,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이파리를 피워낸 과정을, 예, 형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예, 사람의 모습에, 예, 빗대고 있어요. 무슨 법? 예,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 시에 나타난 아름다움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의 아름다움. 예,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뭐에 대한 얘기다? 숭고함에 대한 얘기고요. 예, 두 번째, 표현의 아름다움. 나무를 뭐함으로써? 뭐처럼 표현함으로써? 예,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의인법이죠. 예,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다? 예,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의인법이, 예,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입니다. 나무가 몸이 아픈 원인은 겨울에 몸을 덮이던 뭐가 나가고 싶어요? 물이. 예,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스스로 한 말이, 예, 힘들게 하고 있고요. 나무의 상은 몸이 아파요. 왜? 눈보라의 상처를 입고요. 또 뭐에게 얻어맞아요? 빗방울에게. 얻어맞은 부분이 근지러워요. 그 근지러운 부분에 뭐를 피워낼 거라고요? 이파리를 피워내요. 이때 이파리 뭘 의미한다고요? 가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전달하는 의미는 뭐다? 예,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줘. 시련과 상처 속에서 그걸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희망에 대한 자세. 또 시련과 상처 속에서 뭐 하자? 값진 것. 순간. 인내. 네, 인내입니다. 예, 인내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자, 넘어와서 자,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을 정리해보자. 자, 겨울에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고요. 예,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말이 스스로 들볶았어요. 이제 몸이 아팠는데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예, 빗방울에 얻어맞았던 곳이 근지러웠고요. 예, 이럴 때마다 뭐를 피워냈다? 이파리. 예,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 전달하는 의미. 예,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줘. 시련과 상처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뭐를 갖는? 호. 희망. 네, 희망. 그죠? 예,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시련과 상처 속에서 인내하면서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인은 대체 봄나무라는 작품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느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눈 온 다음날 산에 가면 중독이 부러져 있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며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이런 봄나무의 모습을 보고, 자, 시인은 겨울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뭐를 거쳐야만, 시련을 거쳐야만 뭐가 나는구나. 나무들이 봄에 새 잎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면서 이런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예, 이런 봄나무라는 작품을 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죠. 자, 그래서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나눠보자. 자, 시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자, 그네 하나씩 이파를 피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왜? 얼음을 견디며 끝내 이파를 피워낸 나무의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다? 숭고함. 그죠? 또 나무는 몸이 아프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나무는 시련과 상처를 견디다가 발상이 너무도 나무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의인법에 대한 얘기예요. 뭐야? 자, 그 다음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나무가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마치 뭐의 행동처럼? 사람의 행동처럼. 그죠? 역시 무슨 법? 의인법. 자, 그래서 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말해보자. 자, 됐고요. 됐어요. 문제 풀어보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풀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쭉 푸시면 됩니다. 자, 30초 후에 해보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돌아와 보시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에요? 4번. 실현을 겪고 나무가 이파를 피워내는 과정을 형상화했다. 그죠? 예,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인내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였지? 희망을 갖는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시에서 다음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나무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이요? 예, 역시 실현과 상처 속에서 이파를 피워낸 나무의 어떤 모습?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예,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시에 반영된 작가의 심리적 체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나무가 추위를 견뎌내야 견뎌야 세입을 낼 수 있다는 깨달음. 이런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 봄나무라는 작품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체험을 했다. 그죠?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감상을 나눠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심리적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작품을 읽어보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시를 감상하면서 할 수 있는 심리적 체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같은 시를 읽으면 독자 모두가 같은 심리적 체험을 하지는 않죠? 당연하죠. 국어는 원래 사람마다 다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6번 친구와 갈등이 겪는 동생에게 이 시를 추천하며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지금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면 너도 이파를 피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같이 있는 걸 추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수. 자, 실수 조금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고요. 자, 이건 수필입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써서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신의 경험을 쓰는 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주제 실수가 오히려 삶의 신선한 충격과 여유를 가져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보통 실수라고 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각현의 실수와 스님에게 빚을 빌리던 자신의 실수를 나란히 소개하여 그래서 각현의 일화, 자신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고요.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실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세 번째 속담, 관용표현, 묘사, 비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의 아름다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작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곽현이라는 사람의 실수고요. 두 번째는 작가의 실수인데 이 글쓴이의 이 두 개는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의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실수에 대한 글쓴이의 시각. 실수는 삶에 여유를 주고 사람을 뭐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이런 게 바로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층 성장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수필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 관용표현, 속담, 묘사, 비유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보죠. 각현의 일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옛날 중국에 각현한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답시가 왔는데 이런 시죠. 자, 벽사창 창가에 기대어 당시에 글호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종이 뿐이옵니다. 백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편지를 보니까 아무 데도 안 써있더군요.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어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흰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당신이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뭐해서 너무 커서 말로는 차마 못하시니까 빈종일 보내셨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세요? 자, 그랬는데 나무단에 보시면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하는 곽지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그러니까 뻔한, 여러분들이 뭐 어버이날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편지 쓰라고? 그럼 맨날 반성문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뻔한 편지가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데 했다. 곽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했는데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때 꿈보다 해몽이 좋다가 뭐가 되냐면 속담이요. 그래서 써보죠. 하찮거나 언짢은 이를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그냥 대충 좋게 생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생각했냐? 자, 아내가 자신에 대한 남편의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라는 거죠. 남편은 뭐 했을 뿐인데? 실수해서 그냥 흰 종이 보냈을 뿐인데. 그죠? 그래서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 이때 이 기쁨이 바로 뭐예요? 실수의 뜻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의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죠? 로 이끌곤 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실수라는 게 꼭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끔 의도치 않은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곽경의 이러한 실수 첫 번째는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실수로 무난 편지 대신 뭘 보내요? 아무것도 안 쓴 흰 종이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게요? 뭐의 감정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 그리움의 감정을 어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흰 종이를 보낸 것이라 생각한다. 즉 남편의 실수가 아내에게 뭐를 줬다? 기쁨을 줬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입니다. 자, 곽경의 편지를 본 아내가 느낀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건 어땠겠어요? 흰 종이를 받은 딱 아내는 무슨 감정을 느꼈다? 기쁨. 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하시는군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거. 기억은 꿈보다 해몽이야. 꿈보다 해몽이라는 건 제가 그대로 써드렸죠?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는 걸 생각하여 좋게 풀이야.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꿈에서 똥 나오면 좋은 꿈이야, 안 좋은 꿈이야? 좋은 꿈이에요. 똥이 나오면 좋은 꿈이래요. 근데 그 똥을 씻어버리면 나쁜 꿈이래요. 똥 뭐 해야 돼? 내 몸에 묻어야 돼요. 내 몸에 묻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꿈이에요. 혹시 나중에 꿈속에서 똥 나오면 묻히세요. 알겠죠? 더러워 하고 씻어버리면 복이 다 달아난대요. 돼지 나오면 좋은 꿈이라 하잖아요. 돼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돼지를 잡아야 좋은 꿈이에요. 돼지다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달아나니까. 나중에 돼지 나오시면 잡으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보죠. 자, 세 번째. 곽희원의 실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실수의 장점. 실수가 내가 뜻하지 않은 뭐를 가져다 주긴 한다?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삶의 신선함과 행복을 줄 때가 있다. 자,
이게 이제 곽규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실수의 첫 번째 일화이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일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일화는 누구의 이야기다? 스님과의 작가 자신의 이야기예요. 작가 자신의. 예, 그래서 작가 자신의 경험을 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 수필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